어제의 동맨이 오늘의 적이 되는 지옥.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전차 바퀴가 대지를 지디기고 칼날이 부딪히는 굉음 속에서 손무는 깨달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냉혹한, 그러나 가장 자비로운 생존 지침서. 이토록 오래전, 종이도 없어서 대나무 조각, 주간에 글을 쓰던 시대에 나온 전략이 21세기인 지금도 기업 경영과 전쟁터에서 쓰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손자병법. 당신의 판도를 바꿀 위대한 전쟁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역사적 통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열풍은 현대의 비즈니스 전장에서도 식지 않습니다. 손전희 회장은 20대 시절 큰 병을 앓으며 사선을 넘나들 때 손자병법을 수천 번 정독하며 자신만의 경영 철학인 손고제고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모든 비즈니스 결정 뒤에는 손자가 있다 라고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시장의 흐름을 읽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 고전의 전략을 끊임없이 복귀했습니다. AI 제국과 투자 왕국을 건설한 현대의 거인들에게 손자병법은 성공을 위한 설계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난세의 영웅 조조와 일본 최고의 명장 다케다 신겐, 시대도 분야도 국적도 다른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책상 가장 가까운 곳에 손자병법을 두고 평생의 지침서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낡은 대나무 조각에 쓰여진 글귀들이 무엇이길래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안개 속의 전설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된 손무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20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주간이 증언하는 손무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드라마틱했습니다. 전설의 시작이라 불리는 손무의 강렬한 등단 에피소드가 이제 펼쳐집니다. 오나라 대궐 앞마당, 비단 옷자락 날리는 소리와 여인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바로 오나라 왕 함녀에게 자신의 병법 13편을 바치고 시험대에 오른 손무입니다. 오나라의 왕 함녀는 손무의 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실전에서도 그 이론이 통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상천외한 제안을 던집니다. 선생의 글은 참으로 훌륭하오. 그런데 혹시 군인이 아닌 아녀자들도 군사처럼 일사불란하게 훈련시킬 수 있겠소? 손무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함녀는 반신반의하며 궁녀 180명을 모아주었습니다. 손무는 그들을 두 부대로 나눈 뒤 함녀가 가장 총애하는 후궁 2명을 각 부대의 대장으로 직접 세웠습니다. 왕이 아끼는 여인들을 지휘관으로 삼아 책임감을 부여한 것이죠. 손무는 궁녀들에게 무거운 창과 방패를 들게 한 뒤 아주 기초적인 군령을 가르칩니다. 북소리가 한 번 울리면 앞으로, 2번 울리면 왼쪽으로, 3번 울리면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알겠느냐? 궁녀들은 화려한 차림으로 연신 킥킥거리며 장난을 칩니다. 이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한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북소리가 울립니다. 둥, 둥, 둥. 하지만 기대했던 절도 있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대고 웃기 바빴지요. 대장으로 선 후궁들조차 입을 가리고 웃으며 대열을 흐트렸습니다. 그 순간 손무가 엄숙하게 입을 엽니다. 군령이 명확하지 않고
지시가 숙지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죄다. 그는 다시 한번 차근차근 동작을 설명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궁녀들은 아예 배를 잡고 구르며 손무의 지위를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손무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명령이 이미 명확한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부대장들의 죄다. 여봐라, 군법에 따라 저 두 대장의 목을 쳐라. 부경하던 함녀왕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군, 멈추시오! 과인은 그 두 여인이 없으면 밥맛이 없을 정도요. 제발 살려주시오. 하지만 손무는 칼을 뽑아들고 당당히 외칩니다. 이미 군령을 받은 장수는 전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장에서는 왕의 명령이라도 받들지 못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였고 순식간에 두 후궁의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현장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공포에 질려 사르르 떨고 있는 궁녀들을 향해 손무는 다시 북을 쳤습니다. 그러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방금까지 깔깔대던 여인들이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바닥에 몸을 던졌고 전진하라는 소리에 소리 하나 없이 완벽한 대열을 유지했습니다. 손무는 피 묻은 칼을 거두며 함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군대는 왕께서 불구덩이에 뛰어들라 해도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손무가 말하는 병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엄격한 원칙과 그 원칙을 지키는 리더의 결단이라는 사실이죠. 왕의 총애조차 군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이 서늘한 선포는 오나라를 순식간에 강대국으로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이제 손무는 이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승리를 결정짓는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국가의 중개사이며 생사의 갈림길이자 존망이 걸린 길입니다. 그러니 어찌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자병법의 첫 문장은 이처럼 서늘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손무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싸움을 시작했느냐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전쟁을 용기와 기세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손무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철저하게 계산된 수학이자 과학이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1편, 시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계라는 글자는 단순히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적과 나의 전력을 아주 정밀하게 비교하고 계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무는 승리를 예측하기 위해 5가지 결정적인 요소, 즉 오사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도입니다. 이는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백성이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명분 없는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천, 즉 하늘의 때입니다. 기후와 계절, 밤낮의 변화를 아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 땅의 이점입니다.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지형이 험한지 평탄한지를 파악하는 지리적 통찰입니다. 네 번째는 장, 즉 지휘관의 역량입니다. 장수가 지혜롭고 신의가 있으며 어질고 용기 있고 엄격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법입니다. 군대의 편제와 보급로 관리, 그리고 엄격한 군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적과 나를 비교하는 과정은 마치 현대의 빅데이터 분석과도 같습니다.
초한지의 영웅 유방의 참모였던 장량은 이 시계의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활용한 인물로 꼽힙니다. 당시 항우는 압도적인 무력과 군사력을 가졌지만 장량은 맹정하게 오사를 따져보았습니다. 항우는 포악하여 민심을 잃었으니 도가 부족했고 제멋대로 군대를 움직여 법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반면 유방은 인재를 아끼고 백성의 마음을 얻어 도를 갖추었죠. 장량은 눈앞의 열쇠를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5가지 계산의 합계를 보았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힘을 가진 항우가 무너진 것은 장량의 치밀한 계산기 속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5가지 계산에서 이긴 자는 승리하고 지는 자는 반드시 패한다. 승산이 없으면 아예 칼을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벌이거나 운에 기대어 승부를 걸곤 합니다. 하지만 손무의 세계에서 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한 데이터와 냉정한 분석만이 존재할 뿐이죠. 이제 이 계산이 끝났다면 우리는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 더 깊은 전략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이 계산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로 치환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1597년 정유재란 조선 수군에게 남은 건 고작 13척의 부서진 배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133척, 아니 보급선까지 합치면 300척이 넘는 일본의 거대 함대가 몰려오고 있었죠. 누가 봐도 이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 예정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며 죽기를 각오한 군사들을 이끌고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 승리를 불굴의 투혼이나 하늘이 도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무의 눈으로 본 명량은 다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설계된 수학적 살상구역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두드린 첫 번째 계산기, 병목 현상입니다. 장군이 적을 불러들인 곳은 울돌목이라 불리는 명량해협이었습니다. 이곳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고작 290m밖에 되지 않습니다. 133척의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좁은 입구에는 한 번에 10척 내외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장군은 13대 133의 싸움을 13대 10의 싸움으로 강제로 쪼개버린 겁니다. 수백 명의 적과 싸울 때 좁은 골목길로 도망가 한 명씩 상대하는 싸움의 기술. 그것이 장군의 첫 번째 데이터였습니다. 두 번째 계산은 시간과 중력이었습니다. 장군은 울돌목의 조류가 하루에 4번 바뀐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계산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군이 빠른 조류를 타고 기세 좋게 밀고 들어오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정확히 계산된 시간이 되자 바닷물의 흐름이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무섭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가벼운 배들은 서로 부딪히며 통제력을 잃고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장군은 이 바다에 렉이 걸리는 정확한 찰나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계산은 하드웨어의 차이였습니다. 일본 배는 속도가 빠르지만 내구성이 약했고 조선의 판옥선은 느리지만 바닥이 평평하고 튼튼했습니다. 장군은 소용돌이 속에서 제어력을 잃은 일본 배들을 향해 판옥선을 그대로 들이받는 당파 전술을 썼습니다. 계산된 지형, 계산된 시간, 그리고 압도적인 내구력. 이 3가지 데이터가 만나는 지점에서 13척의 배는 133척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분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무가 말한 묘산입니다. 남들이 13대 133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할 때 장군은 지형과 조류라는 변수를 대입해 이 조건이라면 반드시 이긴다 라는 결과값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최선은 계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명량은 도박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물리법칙이 그대로 구현되는 실험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연한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쥐고 계십니까? 료산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판을 현장에서 증명하는 것이 진짜 전략이라고 말이죠. 2000년 전의 묘사는 오늘날의 정밀한 시장 분석이나 리스크 관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성공하는 리더들은 운의 기배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를 읽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조성한 뒤에야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가요? 눈앞의 화려한 숫자에 압도되어 진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료산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차가운 머리로 가장 뜨거운 승리를 쟁취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계산이 끝났다면 그 지혜를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전쟁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동력, 바로 경제와 속도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승전보가 대궐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장수의 용맹함과 병사들의 투혼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텅 빈 국고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이들이죠. 손문은 제2편 작전에서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전쟁은 정의로운 명분이나 뜨거운 애국심만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소모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그 비용부터 꼼꼼하게 나열합니다. 전차 1000대를 굴리고 기병과 보병을 유지하며 수천 리 밖으로 구양을 실어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에 무려 1000금에 달한다고 경고했죠.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백성들의 고열이고 나라의 곳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손문은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무리 승리를 거둔다 해도 전쟁이 길어지면 군대는 지치고 무기는 무뎌지며 백성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가난해지면 주변국들이 그 틈을 타 공격해올 것이니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도 나라가 망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경고를 무시했다가 제국 전체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나라 양제의 고구려 원정입니다. 당시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거대 제국이었고 양제는 자신의 위엄을 떨치기 위해 무려 113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보급을 담당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오직 전쟁을 위해 움직인 셈입니다. 군대의 행렬만 수백 리에 달했고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양제는 손무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속도보다 자신의 과시에 집중했죠.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과 험난한 지형, 그리고 끝없이 길어지는 보급선은 수나라의 국력을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었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전장이 아닌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쓰러져갔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가혹한 세금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나라는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제국 자체가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무모한 장기전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서문은 그래서 졸속이라는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록 솜씨는 서툴러도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정교하게 잘 싸우면서 오래 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이죠. 전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승리이지 결코 시간이 아닙니다. 적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완벽주의에 빠져 시간은 지체하다가 정작 기회비용을 모두 날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끝을 맺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는 일은 조직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손무가 작전편에서 보여준 통찰은 명확합니다. 싸우기로 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끝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열매가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 뿌리가 썩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속도의 미학이 전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0년대 초반, 유럽의 드넓은 평원에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이동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느릿느릿 움직일 때 이벨은 오직 배낭 하나만 맨 채 마치 경주라도 하듯 벌판을 가로지릅니다. 바로 전설적인 전략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입니다. 나폴레옹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의 군대는 총칼이 아니라 다리로 승리한다. 이 말은 손무가 강조했던 병귀신속, 즉 전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귀신 같은 속도라는 철학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손무는 손자병법에서 졸속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단어를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서투르고 어설프게 처리할 때 쓰는 그 졸속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손무의 계산기 속에서 이 단어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비록 정교하지 못하고 조금은 어설퍼 보일지라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완벽을 기하며 시간을 끄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는 뜻이죠.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비결도 바로 이 졸속의 미학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전쟁 관습은 아주 우아하고 느긋했습니다. 대군이 움직이려면 엄청난 양의 보급품이 필요했고 이를 운반하는 수레 햇열 때문에 하루에 겨우 10km도 이동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거운 보급 수레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병사들에게 각자 먹을 식량을 배낭에 넣게 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며 전례 없는 속도로 행군했습니다. 적군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저 멀리 있으니 일주일 뒤에나 도착하겠지 라며 한가롭게 전략을 짜고 있을 때 나폴레옹은 이미 적의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적이 대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은 새벽녘에 벼락 같은 타격을 가한 것이죠. 적들에게 나폴레옹의 군대는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유령 군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손무가 속도를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무수히 깨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적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적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원군을 부르며 우리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움직이면 적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허둥대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속도는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의 의사결정 속도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적이 이제 겨우 상황을 파악했을 때 우리는 이미 실행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무가 말한 주도권을 쥐는 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무모한 속도전만 고집하지 않고도 적을 무너뜨리는 더 고차원적인 지혜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힘과 속도를 넘어 상대의 머릿속을 뒤흔들고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확정짓는 기술. 바로 혀 하나로 섬을 함락시킨다는 제3편
모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전장에서 수만 명의 군사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피튀기는 혈투가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한 지략가가 조용히 붓을 듭니다. 그는 칼 대신 먹을 갈고 화살 대신 문장을 다듬습니다. 잠시 후 단 한 통의 편지가 적진으로 전달되고 놀랍게도 성벽을 굳게 지키던 적들은 서로에게 칼끝을 돌리며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손무가 제3편 모공에서 말하는 지략의 힘이자 혀 하나로 성을 함락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모공이란 말 그대로 적의 도모함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기 전에 적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과 마음속에 있는 신뢰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죠. 손무는 단언했습니다.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하책이고 적의 모략을 꺾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말입니다. 이 서늘하고도 정교한 지략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삼국지 속 조조와 가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조는 서량의 강력한 군벌인 마초와 한수의 연합군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초의 용맹함은 천하의 조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친 연합군의 기세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죠. 정면 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보이지 않던 그때 조조의 참모 가후가 아주 기묘한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이간계였습니다. 조조는 먼저 마초의 동맹군 장수인 한수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한수는 조조와 과거에 친분이 있었기에 의심 없이 편지를 받았지요. 그런데 편지를 펼쳐본 한수는 당황했습니다. 별다른 중요한 내용도 없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편지의 여기저기가 검은 먹으로 지워지고 덧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급하게 내용을 수정한 흔적처럼 보였죠. 사실 이것은 모두 가후의 치밀한 연출이었습니다. 조조는 일부러 편지의 중요한 대목들을 지우고 수정해서 보냈던 겁니다. 이 편지를 몰래 가로채본 마초는 의심의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한수 장군이 조조와 무슨 내통을 하길래 이렇게 내용을 지워가며 편지를 주고받는단 말인가? 마초의 눈에는 지워진 흔적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하려는 음모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한수가 결백을 주장하면 할수록 마초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 굳건했던 두 사람의 신뢰는 단 한 통의 지워진 편지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합군은 서로를 믿지 못할 분열되었고 조조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틈을 타 서량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전쟁이 붓 한 자루와 이간질이라는 심리적 타격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소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적의 가슴을 뚫는 창이 아니라 적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지혜라는 사실이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심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경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을 빚을 때 무작정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연대를 흔들며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품격이죠. 소문은 이제 이 모공의 철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승리의 경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 같은 승리의 공식이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화려한 승정보가 울려 퍼지고 수만 명의 포로가 줄을 지어 끌려옵니다.
승리한 장군은 왕 앞에서 가슴을 펴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지요. 하지만 손무는 이런 장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집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즉 부전이굴이야말로 병법의 정점이며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무의 눈에 전쟁은 그 자체로 거대한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아군이 승리하더라도 소중한 병사들의 목숨이 사라지고 막대한 군비가 지출되며 정복한 땅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여봐야 쓸모가 없듯 망가진 나라를 얻는 것은 승리에도 진 것과 다름없다는 통찰이죠. 그래서 그는 적의 군대를 파괴하기보다 온전한 상태로 항복시키는 것을 최선으로 쳤습니다. 이런 손무의 철학을 서양 역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독일의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일 것입니다. 그는 철과 혈, 즉 전쟁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터인 외교의 판을 짜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였습니다. 비스마르크의 목표는 흩어져 있던 독일의 소국들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통일 제국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는 무작정 이웃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교한 외교적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는 먼저 주변 강대국인 프랑스와 러시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고립된 적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되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멈추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의 항복을 받아낸 뒤에도 그들의 수도인 빈으로 진격하자는 장군들의 강력한 주장을 끝까지 막아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욕을 주면 장차 그들이 영원한 원수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절한 선에서 승리를 확정짓고 오스트리아를 자신의 편으로 돌려세웠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투는 최소화하고 보이지 않는 외교 전쟁에서 이미 승부를 결정지어 버린 것이죠. 비스마르크는 전장이 아니라 지도 위에서 그리고 상대의 심장 근처에서 이미 승리를 쟁취한 셈입니다. 손무는 말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상대의 의지를 먼저 무너뜨린다고 말이죠. 적이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형세, 적을 고립시키는 치밀한 외교, 그리고 명분으로 적의 내부를 흔드는 고도의 심리전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국가의 자원을 가장 아끼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는 고도의 지성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끝까지 싸워 상대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역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손무가 제시하는 부전이굴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파괴하려 합니까? 아니면 상대를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하려 합니까? 진정한 승리자는 칼을 뽑지 않고도 적을 떨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압도적인 기운과 형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나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자리에 두는 법, 즉 제4편 군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의 비밀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유비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끼던 아우 관우의 복수를 위해 청나라의 모든 국력을 쏟아부은 멸망의 행진이었지요. 오나라의 국경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성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는 장수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나라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은 이름도 생소한 젊은 선비 출신의 육손이었습니다. 노련한 장수들은 혀를 찼습니다. 왕께서 어찌 저런 애송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단 말인가? 육손이 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비의 대군이 아무리 도발하고 욕설을 퍼부어도 육손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칼을 만지작거리며 육손의 막사로 들이닥쳤죠. 장군, 적들이 저렇게 우리를 모욕하는데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것입니까? 비겁하게 굴지 말고 당장 나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육손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 싸우면 반드시 패합니다. 손자께서 말씀하시길 승리는 적에게서 찾아야 하지만 불패의 땅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길 때가 아니라 지지 않는 자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 제4편 군영의 핵심입니다. 소문은 군영편에서 아주 냉혹한 진리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적이 실수를 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패배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이죠. 즉, 내가 완벽하게 방비하고 있으면 적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육손은 바로 그 불패의 형세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비의 군대는 기세가 등등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갔습니다. 뜨거운 여름볕 아래서 수백 미에 달하는 숲속에 진을 치고 길게 늘어진 형세가 되었죠. 반면 육손은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군대를 가장 단단한 덩어리로 뭉쳐두었습니다. 육손의 눈에는 이미 유비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스스로 불패의 형세를 깨트리고 적에게 승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때가 되자 육손은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이제 적은 스스로 무너질 자리에 섰다. 불을 지펴라. 단 하룻밤의 화공으로 유비의 수십만 대군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육손이 이긴 비결은 화려한 검술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수비의 형태를 먼저 갖춘 것. 그리고 적이 무너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그 군영의 지혜가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소문은 이처럼 승리하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움을 구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싸움을 시작한 뒤에 승리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무작정 세상에 뛰어들어 부딪히며 승리를 구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남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만의 실력과 기반을 먼저 단단히 가지고 계신가요? 나를 먼저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소무가 말하는 진정한 고수의 자세입니다. 이제 나를 불패의 땅에 두었다면 그 다음은 고여있는 물을 터뜨려 적을 휩쓸어버리는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차례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실제 승리로 매듭짓는 폭발적인 에너지. 제5편 병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593년 2월의 차가운 새벽. 경기도 고양의 행주산성 너머로 끝이 보이지 않는 깃발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를 격파하며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일본군 3만 대군이었죠. 그들이 노리는 곳은 한강변의 작은 산성, 행주산성이었습니다. 성 안에 모인 조선 군사는 권율 장군을 필두로 승병과 의병,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합쳐 고작 2,300명 남짓이었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 앞에서 일본 장수들은 비웃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 작은 성을 짓밟고 한양을 완전히 손에 넣으리라 장담했죠. 하지만 권율 장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싸우기 전에 이 성에서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만 가지나 계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이승대전, 즉 이겨놓고 싸우는 자의 여유가 그의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권율은 행주산성에 도착하자마자 이 지형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을 간파했습니다. 뒤로는 한강이 흐르고 앞으로는 가파른 절벽이 가로막은 이곳은 적이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덤벼들 수 없는 좁은 병목 구간을 만들어냈죠. 적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권율은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본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총의 굉음이 산천을 뒤흔들고 수만 명의 발소리가 대지로 울렸죠. 하지만 성벽에 다다른 일본군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군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칼과 활이 아니었거든요. 성벽 위에서 쏟아져 내린 것은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병기였던 화차였습니다. 한 번에 100발의 화살을 동시에 쏟아내는 이 괴물 같은 기계는 좁은 계목을 타고 올라오던 일본군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덩치는 작지만 파괴력은 엄청난 현자총통과 지자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권율은 적의 사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오직 적을 일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완벽하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무가 강조한 지형과 도구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일본군은 9번에 걸쳐 파도처럼 밀려들었지만 그때마다 조선군의 정교한 방어망에 걸려 시체의 산을 쌓아야 했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할 화살이 바닥나자 성 안의 부녀자들이 치마를 잘라 돌을 날랐다는 행주치마의 전설도 바로 이 처절한 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과 권율의 치밀한 설계가 만나자 3만 대군도 2,000명의 철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수천 명의 전사자를 남긴 채 비참하게 퇴각했습니다. 권율 장군은 단순히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적이 어디로 올지, 어떤 무기에 취약할지, 그리고 우리 군사가 가장 안전하게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 지어놓았습니다. 승리는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설계한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법을 알았던 권율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단한 방어의 형세를 넘어 적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폭발적인 기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모아 폭포처럼 쏟아붓는 법. 제5편 병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41년 북아프리카의 끝없는 사막 위로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자욱한 먼지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차 군단이 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영국군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도대체 유령과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바람과 싸우는 것인가? 이들을 이끄는 사내는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에르윈 롬멜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온 지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훨씬 적은 수의 병력만으로 영국군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롬멜이 가진 무기는 최신식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무가 강조했던 병세, 즉 멈출 수 없는 기세였습니다. 손무는 제5편 병세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산 위에서 둥근 돌을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만 길높이의 가파른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위 자체가 가진 힘이라기보다 바위가 놓인 위치와 속도가 만들어낸 에너지의 폭발입니다. 손무는 이를 세라고 불렀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가 이기는 것은 병사 개개인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장수가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형세 덕분이라는 것이죠. 롬멜의 전차 군단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는
적이 방어선을 구축할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적의 보급로를 끊고 통신망을 교란하며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적의 심장부를 타격했습니다. 롬멜은 말했습니다. 속도가 곧 생명이다. 이것은 단순히 빨리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의 대응 속도보다 우리의 공격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를 때 적은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마침내 물리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하는 거대한 기세가 형성된다는 뜻이죠. 소문은 이 병세를 설명하며 정과 기라는 개념을 꺼냅니다. 정은 정공법, 즉 원칙에 따라 정면에서 맞붙는 힘입니다. 반면 기는 기습, 즉 적의 허를 찌르는 변칙적인 힘을 말하죠. 이 두 가지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군대의 기세는 끝없이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변합니다. 로멜 역시 정면에서 적을 압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사막의 뒤편을 돌아 적의 뒤통수를 치는 기의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포수 같은 기세를 유지하면서도 적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부딪히는 힘과 교활하게 찌르는 힘의 조화. 그 신비로운 승리의 공식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조조가 어떻게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격파했는지 정과 기의 정수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0년, 관도라는 좁은 벌판을 사이에 두고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두 영웅이 마주섰습니다. 한 명은 4대째 승상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의 원소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일어선 난세의 간웅 조조였죠. 겉보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원소는 1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산처럼 버티고 있었지만 조조의 군대는 그 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조조의 진영에는 식량이 떨어져 가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조조의 패배는 자명해 보였죠. 하지만 소문은 말했습니다. 전공법으로 맞서고 기습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바로 정과 기의 조화입니다. 여기서 정이란 원칙에 따라 정면에서 적을 막아내는 힘이고 기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적의 허를 찌르는 변화의 힘을 말합니다. 조조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기울던 어느 날 밤, 원소의 참모였던 허유가 조조를 찾아옵니다. 그는 원소의 치명적인 약점을 폭로했죠. 바로 오소라는 곳에 원소군 전체가 먹을 엄청난 양의 식량이 쌓여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조조는 무릎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원소의 10만 명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으며 버텼던 것이 정이었다면 이제 승부를 결정지어줄 기를 발동할 때가 온 것이죠. 조조는 직접 정예병 5,000명을 이끌고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원소군의 깃발을 내걸고 마치 적군인 것처럼 위장하여 감시망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자 철저하게 계산된 기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오소에 도착한 조조는 사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불길과 함께 원소의 식량 창고는 잿더미가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원소의 대군은 한순간에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조조는 정면의 본대에서 적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기를 휘둘러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소문은 정과 기의 변화는 끝이 없어서 마치 하늘과 땅의 흐름 같고 강물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음악의 5가지 음계뿐이지만 그 조합으로 수만 가지 곡을 만들어내듯 전쟁터에서도 이 2가지의 조화로 무궁무진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기세와 변화를 넘어서 적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뒤흔드는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형태가 없는 물처럼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유연함, 그리고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법. 제6편. 허실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손문은 주저없이 물을 꼽았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고정된 형태 없이 그릇에 따라 자신을 바꿉니다. 손자병법 제6편. 허실은 바로 이 물의 성질을 전쟁터로 가져온 최고의 심리전이자 전술론입니다. 손문은 말합니다. 근대의 운용은 물과 같아야 한다. 적의 견고한 곳인 실을 피하고 텅 빈 곳인 허를 찌르는 것이 승리의 절대 공식이라는 것이죠. 이 허실의 정수를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내가 있습니다. 초현지의 천재 전략가, 국사무쌍이라 불리는 한신입니다. 유방의 명을 받은 한신이 위나라 왕 위표를 정벌하러 나섰을 때의 일이죠. 위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신이 황하를 건너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가장 목 좋은 나루터인 임진의 정예대군을 배치했습니다. 수많은 배를 묶어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한 위표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죠. 한신이 제함으로 천재라 한들 이 넓은 강을 건너 저 험준한 인진의 방벽을 뚫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적의 가장 단단한 곳인 실을 정면으로 들이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신은 먼저 화려한 연극을 시작합니다. 인진 나루터 근처에 수많은 깃발을 세우고 낮에는 북을 치며 밤에는 횃불을 밝혀 마치 당장이라도 강을 건널 것처럼 요란을 떨었습니다. 위표는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모든 병력을 임진으로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이곳이 한신이 설계한 적의 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려 있을 때 진짜 승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한신은 비밀리에 정예병들을 이끌고 임진에서 멀리 떨어진 하양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배 한 척 없었지만 한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바로 모갱이라 불리는 커다란 나무 항아리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항아리들을 뗏목처럼 엮어 소리 없이 황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전혀 예상치 못한 텅 빈 곳, 즉 허를 공략한 것입니다. 강을 건넌 한신의 군대는 위표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자신의 코앞에만 신경 쓰던 위표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결국 위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사로잡혔고 위나라는 허무하게 멸망했습니다. 한신은 정면에서 적의 눈을 속이는 허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을 집행했습니다. 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나는 적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모가 말한 나를 아는 자는 적을 제어하고 나를 모르는 자는 적에게 제어당한다는 원리의 실천이었습니다. 손문은 강조합니다. 적이 지키는 곳은 공격하지 말고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달려가라고 말이죠. 수천 리를 행군해도 병사들이 지치지 않는 이유는 적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이며 공격할 때마다 반드시 빼앗는 이유는 적이 지키지 않는 곳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 전장에서 적보다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숨막히는 레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 듯 하면서도 가장 먼저 도착하는 역설의 미학. 제7편. 군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757년 12월 5일의 아침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대왕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눈앞에 버티고 선 오스트리아군은
무려 6만 5천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반면 프리드리히가 이끄는 프로이센군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3만 명 남짓이었죠.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적들은 이미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프로이센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격인 무모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대왕은 손자병법의 허실편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적의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승리의 방정식을 계산했습니다. 적이 길게 늘어선 방어선을 구축했다면 그 모든 곳이 똑같이 단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죠. 프리드리히는 적의 전체 대열 중 가장 취약한 한 지점, 즉 적의 왼쪽 날개인 측면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먼저 화려한 기만 작전을 시작합니다. 본대의 일부를 적의 정면에 노출시켜 마치 정면 돌파를 감행할 것처럼 위장했죠. 오스트리아군은 비웃었습니다. 저 어리석은 프로이센 놈들이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오스트리아 지휘부는 정면 방어에만 온 신경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정면이라는 실에 집중하고 있을 때 프로이센군의 주력은 안개와 언덕 뒤로 몸을 숨긴 채 은밀하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사선진 전술입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군대를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배치하여 적의 측면 한 곳에 자신의 모든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의 6만 명 대군이 길게 늘어져 힘이 분산된 허위 상태였다면 프로이센군은 3만 명의 힘을 단 하나의 지점에 모아 압도적인 실의 상태를 만든 것이죠. 드디어 안개를 뚫고 프로이센의 정예병들이 오스트리아군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바위로 달걀을 치는 격이었습니다. 아무리 대군이라 해도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타격을 견뎌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쪽 끝이 무너지자 전체 대열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6만 5천 명의 대군은 비명소리와 함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천문은 말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적의 실을 피하고 허를 찌르는 것을 넘어 내가 가진 작은 실로 적의 큰 허를 박살내는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실격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있는 역설의 미학. 이제 적보다 한 발 앞서 승리를 선점하기 위한 지독한 레이스. 제7편 군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장원의 찬바람이 제갈량의 깃발을 세차게 흔듭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북벌.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적장 사마이는 이미 위나라의 대군을 이끌고 길목마다 철벽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손문은 우리에게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숙제를 하나 던집니다. 바로 제7편, 군쟁입니다. 군쟁이란 말 그대로 적보다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문은 단언했습니다. 군쟁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왜일까요? 그것은 돌아가는 길을 지름길로 바꾸고 고난을 이익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펼쳐든 사마이가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제갈량이 만약 무공을 거쳐 산을 등지고 동쪽으로 진격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사곡을 따라 오장원으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좁은 길에 갇히는 셈이니까. 사마이의 이 말 한마디에는 군쟁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적이 오기를 바라는 길은 맞고 적이 오지 말아야 할 길로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제갈량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험준한 진령산맥의 산악지형을 뚫고 적보다 한 발 먼저 요충지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대군이 좁고 험한 산길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가자니 보급이 끊길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가자니 적에게 유리한 자리를 내줄 판이었으니까요. 군쟁의 핵심은 바로 이 속도와 이익의 절묘한 균형에 있습니다. 손문은 경고합니다. 이익을 얻겠다고 무리하게 군사를 몰아치면 결국 장수만 사로잡히고 군대는 지치게 된다. 반대로 너무 신중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이죠. 제갈량은 결국 사곡의 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적이 예상한 길이었지만 동시에 제갈량이 군대를 온전히 보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오장원이라는 척박한 땅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군쟁의 기술입니다. 상대가 지름길로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 힘을 빼놓는 전략이죠. 제갈량과 사마의의 대결은 단순히 칼과 창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먼저 유리한 땅을 밟고 누가 상대의 발을 더 교묘하게 묶느냐는 숨막히는 레이스였습니다. 제갈량은 구분기를 곧게 펴기 위해 모구류마라는 새로운 운송수단까지 발명하며 군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그 지독한 레이스에서 수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제갈량의 시간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제갈량이 선택한 그 험난한 길을 지나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 기꺼이 먼 길을 돌아갔던 또 다른 영웅의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경로로 적의 심장을 찔렀던 한니발의 알프스 횡단,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우직지게의 미학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218년, 카르타고의 젊은 장군 한니발 바르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도박을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니발이 우리를 공격하려면 바다를 건너오거나 해안길을 따라와야 할 텐데 그곳은 이미 우리 함대와 군대가 꽉 잡고 있다. 설마 저 험한 산을 넘어오겠는가? 저곳은 사람이 넘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로마의 계산은 정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손자병법의 정수인 우직지게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죠. 우직지게란 멀리 돌아가는 구분길을 오히려 지름길로 바꾸고 고난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고도의 전략을 말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지름길은 이미 적의 칼날이 기다리는 사지일 뿐입니다. 한니발에게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한 산길이야말로 적의 심장을 단숨에 찌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던 셈이죠. 한니발은 38,000명의 보병과 8,000명의 기병, 그리고 공포의 상징인 37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로 발을 들였습니다. 길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코끼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울부짖었죠. 적진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체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이뤄야 했던 처절한 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대가는 달콤했습니다. 보름간의 사투 끝에 한니발이 이탈리아 평원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로마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늘에서 군대가 떨어진 것과 다름없는 충격이었으니까요. 안방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던 로마의 집정관들은 허둥지둥 군대를 모았지만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한니발은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함으로써 적의 방어 체계를 단숨에 무력화시켰고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손에 쥐었습니다. 소문은 군쟁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을 지름길로 삼을 줄 알고
고난을 이익으로 삼을 줄 아는 자가 바로 군쟁의 승리자다. 하니발의 알프스 횡단은 이 문장을 역사라는 거대한 도화지에 직접 그려낸 명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강력한 경쟁자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죠. 자, 이제 상황에 따라 원칙조차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유연함, 그리고 때로는 왕의 명령조차 거부해야 하는 장수의 숙명, 그 지독하고도 정교한 변화의 기술인 제8편 구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전보가 울려 퍼지던 전장에 난데없이 12개의 금빛 패가 날아듭니다. 송나라의 구국 영웅이라 불리는 명장 악비는 피눈물을 흘리며 칼을 거두어야 했죠. 수도를 되찾고 적을 배면시키기 일보 직전이었으나 황제 고종과 간신 진외의 방해로 전해진 강제 회군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악비는 탄식했습니다. 10년의 공적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지는구나. 그는 결국 황제의 명령에 순응하여 돌아갔고 그 끝은 차가운 감옥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손무는 제8편 구변에서 바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파격적이고도 위험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선포였죠. 손무가 말하는 구변이란 9가지의 변화, 즉 상황에 따라 원칙조차 뒤집을 수 있는 유연함을 뜻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이라도 매복이 있으면 가지 말고, 공격할 수 있는 적이라도 미끼라면 치지 말며, 비록 군주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군대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면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악비의 비극은 그가 너무나 훌륭한 군인이자 충신이었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는 유교적 충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반역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손무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전쟁터에서 군대의 생사를 책임지는 장수는 오직 승리와 보존만을 생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왕은 궁궐 안에서 정치를 하지만 장수는 현장의 피냄새와 지형의 험난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손무에게 최고의 충성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 국가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변의 장에서는 장수가 경계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위험도 함께 경고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무모함, 살고자 하는 비겁함, 분노에 휩쓸리는 조급함, 명예에 집착하는 결벽증, 그리고 병사들을 너무 아낀 나머지 맹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과도한 인자함까지 말이죠. 악비는 이중 명예와 충절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갇혀 변화하는 정치적 지형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소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하고 심지어 내가 가장 신뢰하던 권위조차 의심해봐야 합니다. 무지식한 원칙주의는 난세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대지, 즉 전쟁의 무대가 되는 지형과 그 위를 걷는 군대의 실질적인 운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땅의 목소리를 듣고 승리의 길을 찾아내는 법, 제9편과 10편에 담긴 행군과 지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63년, 위나라의 장수 등에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벽 앞에 섰습니다. 총나라의 명장 강유가 검각이라는 좁은 길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자 등에는 아예 지도를 덮어버리고 전설 속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은 길이 아니라 남떨어지였고 전진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손무는 제9편 행군과 제10편 지형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장소는 단순히 병사들을 걷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내뱉는 미세한 숨소리를 듣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먼지가 높고 뾰족하게 일어나면 전차가 오는 것이고, 낮고 넓게 퍼지면 보병이 오는 것입니다.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오르면 그 아래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이고, 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면 적이 기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손무에게 자연은 적의 의중을 투영하는 거대한 거울과 같았습니다. 등에는 이 땅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700미 산악지대를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도 없는 험한 산을 뚫고 나아가며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심령마저 바닥났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수천 길 낭떠러지가 나타나자 정예병들조차 공포에 질려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등에는 기상천외한 결단을 내립니다. 길이 없으면 몸으로 길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등에는 스스로 몸을 모포로 감싼 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장군이 앞장서서 굴러떨어지자 병사들도 서로의 몸을 묶고 굴러내려가기 시작했죠. 이것은 행군이라기보다 처절한 투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듯한 행군 끝에 등해의 군대가 청나라의 수도 성도 근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뒤편의 험준한 산맥만을 믿고 안심하던 청나라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전투도 치르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땅이 가진 험난함을 역으로 이용해 적의 방심을 불러오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지형을 대하는 리더의 겸손함입니다. 산 위로 올라간 자의 최후, 그리고 리더가 저지르는 6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28년, 제갈량의 제1차 북벌이 천하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청나라 군대 앞에는 이제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하나가 남았죠. 이곳은 위나라의 보급로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만 막아내면 북벌의 성공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막중한 임무를 누구보다 신뢰하던 총명한 제자 마속에게 맡깁니다. 마속은 평소 병법에 능통했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천재였으니까요. 제갈량은 신신당부했습니다. 반드시 길목을 지키고 성벽을 쌓아 적의 통행을 막아라. 하지만 가정에 도착한 마속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길목을 지키는 대신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을 주목했습니다. 부하장수인 왕평이 극구 말렸죠. 장군, 산 위로 올라가면 물길이 끊길 위험이 큽니다. 제발 제갈량 숭상의 말씀대로 길목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마속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치는 것은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적이 오면 우리는 산 위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다. 그는 책 속의 문구에 취해 땅이 가진 실질적인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위나라의 노련한 장수 사마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속은 이름만 높은 아이로구나.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사마이는 무리하게 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 아래를 겹겹이 포위하고 산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물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산 위의 청나라 병사들은 갈증에 허덕였고 기세등등하던 마속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마속이 군대를 이끌고 산을 내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목마름에 지친 병사들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제갈량의 북벌을 실패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마속 본인의 목숨까지 앗아간 비극이 되었습니다.
손문은 제10편. 지형에서 장수가 저지르는 6가지 치명적인 죄를 언급하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속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오만함으로 인해 지형의 이점을 오독한 부흥의 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동일한 장수가 지형을 살피지 않고 적의 세력은 큰데 우리 세력은 작으며 적의 견고함은 모르고 우리 군대의 약점만 노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문은 말합니다. 지형은 장수에게 있어 최고의 파트너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마속처럼 책 속의 지식에만 갇혀 땅의 실체를 무시하는 리더는 결국 조직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됩니다. 승리는 머릿속에 상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땅의 단단함과 적이 처한 땅의 위태로움을 정확히 읽어내는 현실 감각에서 나옵니다. 제갈량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 마속의 목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읍참마속의 고사입니다. 지형을 무시한 죄, 그리고 원칙을 어긴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교훈을 뒤로하고 더 극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갈 곳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땅. 그곳에서 인간의 공포를 용기로 바꾸는 기적 같은 전략. 제11편 구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519년 멕시코 베라크루스 해안가에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거대한 함선들이 화염에 휩싸여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앉고 있었죠. 이를 지켜보던 수백 명의 스페인 병사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배가 불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 그들 앞에는 수만 명의 아스텍 전사들이 버티고 있는 미지의 대륙이 있었고 뒤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바다뿐이었습니다. 이 무모하고도 잔인한 결단을 내린 사내는 바로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였습니다. 코르테스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독한 전략가였죠. 그는 병사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언제든 배를 타고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도망칠 구멍이 있는 군대는 결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퇴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 제11편 구지에서 말하는 가장 극단적인 땅, 사지의 전략입니다. 손문은 구지편에서 지형에 따른 병사들의 심리 변화를 9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이 바로 사지, 즉 죽을 땅입니다. 손문은 말합니다. 병사를 갈 곳 없는 땅에 몰아넣으면 그들은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우며 후퇴할 길을 막아버리면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된다고 말이죠. 코르테스가 스스로 배를 침몰시킨 행위는 병사들에게 살고 싶다면 오직 전진하여 승리하는 길뿐이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각인시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배가 사라지자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처절한 투지로 바뀌었죠. 돌아갈 배가 없다는 절망감이 오히려 그들을 천하무적의 전사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그들은 수십 배에 달하는 원주민 대군을 상대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거대한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는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손무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역설적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희망이 가득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벽 끝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사실이죠. 리더는 때로 조직원들을 안락한 곳에서 끌어내어 절박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퇴로를 열어주는 자상함이 오히려 군대의 기강을 해치고 패배를 부르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르테스의 불타는 함선은 승리를 향한 가장 독하고도 확실한 설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의 역사 속에서는 이 구지의 전술이 어떻게 구현되었을까요? 3만 명 병사로 20만 명 대군을 집어삼켰던 전설적인 전투. 강구를 등지고 선 한 남자의 위험한 도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률 제로의 확률을 100%의 승리로 바꾸어 놓은 배수의 진. 그 전율 돋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4년 조나라의 정영이라는 좁은 길목에 팽팽한 살기가 감돕니다.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이 이끄는 3만 명 군대는 며칠간의 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조나라의 20만 명 대군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7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차이였죠. 조나라의 장수 진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렇게 적은 숫자로 감히 이곳을 넘보려 하다니. 오늘이 한신의 제삿날이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신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기괴한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를 강물 앞에 배치하라는 것이었죠. 병사들의 등 뒤에는 시퍼런 물줄기가 흐르는 저수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조나라 병사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한신이라는 자가 미쳤거나 병법의 기초도 모르는 바보로구나. 적을 등지고 물가에 진을 치다니 스스로 물귀신이 되려는 모양이다. 병법의 정석대로라면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어야 하는데 한신은 그 반대로 행동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신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손자병법 9지편에 나오는 군사를 사지에 던져넣은 후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구절을 온몸으로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나라 대군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한나라 병사들은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뒤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앞으로 가면 칼에 맞아 죽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 순간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공포를 압도하는 광기 어린 투지가 솟구쳤습니다. 살고 싶다면 눈앞의 적을 죽여야만 한다. 한나라 병사들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적진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명이 10명을 상대하고 10명이 100명을 상대하는 기적이 벌어졌죠. 20만 명 대군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처절한 기세에 눌려 뒤로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한신이 미리 숨겨두었던 2,000명 기병대가 텅 빈 조나라의 본진을 기습하여 깃발을 모두 한나라의 붉은 깃발로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의 진영에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본 조나라 군대는 아군이 전멸한 줄 알고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만 명 대군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한신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부하 장수들이 물었죠. 장군, 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것은 병법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한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급히 모은 오합지졸이라 살 길을 열어주면 모두 도망쳤을 것이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 몰아넣어 스스로 싸우게 만든 것이다. 이 또한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이다. 배수의 진은 단순히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생존 본능을 승리의 에너지로 치환한 고도의 심리학이었죠. 한신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두려움의 물기를 바꾸어 승리의 파도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진을 치고 계신가요? 혹시 돌아갈 뒷문을 열어두느라 눈앞의 기회에 온 힘을 쏟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단호함이 불가능해 보이던 승리를 가져다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고요한 밤을 붉은 화염으로 물들이는 지옥의 전술. 그리고 그 잔인한 무기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리더의 숙명. 제12편 화공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밤하늘이 불길한 핏빛으로 물듭니다. 평화롭던 진영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비명소리와 타오르는 불꽃의 가차없는 소음이 고막을 찢습니다. 불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무기이자 동시에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옥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손문은 제12편 화공에서 이 파괴적인 에너지를 다루는 5가지 방법과 그보다 더 중요한 리더의 차가운 이성을 역설합니다. 제12세기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중동의 전장에서도 이 공포의 화염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군대는 그리스의 불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액체 연료를 사용했죠. 이것은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르는 기괴한 불꽃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이 불의 세례 앞에 유럽에서 온 십자군 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철갑옷은 달궈진 가마솥처럼 변했고 전장은 비명소리가 가득한 생지옥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사내가 있습니다. 바로 사자시망 리처드 1세였습니다. 그는 불이라는 무기가 주는 압도적인 공포가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임을 간파했습니다. 리처드 왕은 불길이 번지는 방향을 개선하여 미리 방화선을 구축하고 병사들에게 불에 타지 않는 가죽 덮개를 준비시켜 화공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파괴적인 무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의 원리를 읽어내어 대응하는 냉정한 이성을 보여준 것이죠. 손문은 화공을 단순히 불을 지르는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태우고 보급품을 태우고 군수물자를 태우고 창고를 태우며 운송 통로를 태우는 5가지 구체적인 타격 지점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소무가 간절하게 강조한 것은 바로 화공을 행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불은 한 번 지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되 결코 개인적인 분노나 원한을 갚기 위해 불을 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릇 왕은 분노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원망 때문에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손무의 이 문장은 화공편의 진정한 백미입니다. 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리더일수록 그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야 한다는 뜻이죠. 화가 난다고 내지르는 불길은 결국 나 자신까지 태워버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지 리더 개인의 감정 해소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화공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뱉는 뜨거운 말 한마디,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저지르는 파괴적인 행동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화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불길을 다스리는 법을 넘어 인간이 가진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인 분노를 어떻게 승리의 에너지로 승화시킬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성을 잃은 영웅의 비참한 몰락, 그 서글픈 기록이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총나라의 수도 성도 전체가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통곡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평생 인자함의 상징이었던 유비의 두 눈은 핏발이 서린 채 번득이고 있었죠. 아끼던 아우 관우가 오나라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고 형주를 빼앗겼다는 소식은 유비의 이성을 단숨에 마비시켰습니다. 제갈량을 비롯한 수많은 참모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오나라와 싸우는 것은 위나라만 좋은 일입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유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우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은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유비는 나라의 전력을 쏟아부어 70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한 남자의 뒤틀린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거대한
복수극이었죠. 손무는 제12편 화공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 비극을 예견이라도 한 듯 전류했습니다. 군주는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군대를 움직여서는 안 되고, 장수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화는 언젠가 다시 기쁨으로 변할 수 있고, 노여움도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지만, 한번 망한 나라는 결코 다시 세울 수 없으며, 죽은 자는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유비는 이 서늘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나라 국경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세가 좋았습니다. 장비마저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유비의 광기는 극에 달했고, 그 처절한 기세 앞에 오나라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죠. 하지만 그 승리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유비는 적의 요격에 대비하기보다 오직 복수의 대상을 찾아 더 깊숙이 사지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오나라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젊은 사령관 육선은 유비의 이 감정적인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피하며 유비의 군대를 좁고 험한 산악지형으로 유인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고 숲속에 진을 친 유비의 군대는 무려 700리에 달하는 길고 긴 뱀의 형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릉의 진영입니다. 숲속에 나무 울타리를 치고 길게 늘어선 군대. 손무가 보았다면 기겁했을 이 치명적인 실수는 오직 분노라는 안개에 가려진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비극이었습니다. 어느 바람 부는 밤, 육선의 지시로 수천 개의 횃불이 유비의 진영을 덮쳤습니다. 700리를 이은 나무 울타리와 울창한 숲은 그 자체로 거대한 화장터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화염을 가슴에 품고 왔던 유비는 적이 쏜 실제 화염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70만 대군은 한 줌의 재가 되었고, 유비는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백제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유비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분노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손무가 신전제노, 즉 전쟁에 신중하고 분노를 제어하라고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리더의 감정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목숨이자 국가의 운명입니다. 이성을 잃은 리더는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되어 스스로의 기반을 불태웁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화검도 대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리더의 차가운 평정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자병법의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피 흘리는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정보의 세계. 고요한 장막 뒤에서 천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눈. 제13편 용간의 지혜가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안개가 자욱한 적벽의 강가. 조조의 진영에서 보낸 한 사내가 작은 배를 타고 오나라의 본진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장간. 조조의 참모이자 오나라의 도독 주유와는 옛 친구 사이였죠. 장간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주유를 설득해 항복시키거나 그게 안 된다면 오나라의 내부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유는 이 속셈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간을 쫓아내는 대신 아주 화려한 연회를 베풀며 반갑게 맞이했죠.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던 주유는 장간을 자신의 침소로 데려가 잠을 청합니다. 장간은 주유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한 순간 슬그머니 일어나 책상 위의 서찰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소름 끼치는 비밀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바로 조조의 수군을 책임지고 있던 채모와 장윤이 주유에게 보낸 밀서였죠. 우리가 기회를 보아 조조의 머리를 바치겠소.
장관은 앞뒤 재지 않고 그 편지를 품속에 넣은 뒤 밤을 틈타 조조에게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맡겼던 수군 장수들이 배신을 꿈꾸고 있었다뇨. 조조는 즉시 채모와 장윤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주유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비밀 편지는 주유가 가짜로 만든 것이었고, 장관은 주유의 설계대로 가짜 정보를 물어나르는 간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셈이었죠. 조조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수군 지휘관들을 제 손으로 죽였고, 이것은 훗날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이 참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문은 손자병법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13편 용간에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눈, 간첩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는 전쟁을 치르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수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정보라고 믿었습니다. 적의 실정을 미리 아는 자만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이겨놓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소문은 간첩을 5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적의 마을 사람을 이용하는 향간, 적의 관리를 매수하는 내간,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간, 가짜 정보를 퍼뜨려 적을 속이는 사간, 그리고 적진에 직접 들어가 정보를 가져오는 생간까지 말입니다. 주유가 장간을 이용해 조조를 속인 것은 바로 반간과 사간을 절묘하게 섞은 고도의 정보전이었습니다. 소무가 용간편을 마지막에 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변법의 모든 화려한 기술과 전략도 결국 적을 아는 정보가 없다면 눈먼장님의 칼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군주와 현명한 장수는 반드시 정보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에 인색한 지도자는 결국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는 준엄한 경고와 함께 말이죠. 이제 손자병법 13편의 거대한 서사가 막을 내립니다. 서문은 자신의 모든 지혜를 기록한 뒤 오나라를 천하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고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부귀영화에 취할 법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병법의 원리처럼 형체 없이 나타났다가 고요하게 퇴장했습니다. 공을 세우고도 그 공에 머물지 않는 것, 박수칠 때 떠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손무가 보여준 진정한 승리자의 마지막 품격이었습니다. 우림은 지난 시간 동안 춘추 전국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피어난 서늘한 지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절박한 생존의 기록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평화의 역설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 유명한 문자는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전장에서 손무의 지혜가 든든한 방패가 되고 날카로운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처럼 유연하게, 때로는 폭포처럼 강렬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개처럼 고요하게 승리를 쟁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지혜를 손에 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오늘의 전장에서 당신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겨놓고 확인하는 자가 되겠습니까?